역사상 모든 주요 제국을 파멸시킨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정복도, 침략도,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경제 붕괴, 특히 화폐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알려진 세계를 5세기 동안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자국 화폐가 가치를 잃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금과 은을 통제했던 스페인은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반복해서 파산했습니다. 200년 동안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영국은 자국 화폐가 붕괴된 후 10년도 안 되어 제국을 잃었습니다. 기록된 역사에서 지배적인 제국은 4번이 정확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과도한 군사 확장, 지속 불가능한 지출, 화폐 가치 하락 또는 통화 발행, 인플레이션, 신뢰 상실, 그리고 붕괴.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들은 매번 자신들이 다르다고, 자신들의 제국은 특별하다고, 옛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매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미국은 그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단계별로 경고 신호 하나하나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시작에 가까운지,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끝에 다다랐는지 뿐입니다. 이것은 제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화폐를 통해 스스로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스페인, 영국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모든 경고 신호가 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을 500년 넘게 지배했던 로마부터 시작해 봅시다. 전성기 로마는 세 대륙에 걸쳐 6천만 명의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기반 시설은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들의 화폐인 데나리우스는 영국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신뢰받았습니다. 데나리우스는 기원전 211년에 도입된 은화였습니다. 그것은 약 4.5g의 순은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정부가 그 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를 지켰습니다. 데나리우스를 받을 때면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순은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는 로마가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세대마다 로마의 국경은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확장은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요새,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행정력을 요구했으며 결국 로마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할 때 모든 제국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던 네로 황제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크게 줄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값비싼 군사작전에 자금을 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조소의 은 함량을 100%에서 90%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추가 10%는 황제에게 순수한 이득이었습니다. 그는 10개의 주화를 만들던 은으로 11개의 주화를 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양의 은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90% 은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진정한 파괴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기원 후 211년 카라칼라 황제가 통치할 무렵에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이 50%로 떨어져 절반은 진정한 가치, 절반은 비금속이 되었습니다. 기원 후 265년에는 갈리에누스 황제 치하에서 은 함량이 겨우 5%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때 순은이었던 주화는 이제 95%의 가치 없는 금속에 얇은 은 코팅이 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원 후 265년에 로마 병사로서 데나리우스로 급여를 받았다면 2세기 전 병사들이 벌었던 가치의 12분의 1에 불과한 주화로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화에는 여전히 데나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황제의 얼굴이 있었지만 구매력은 붕괴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기원 후 200년에 하나의 데나리우스였던 것이 기원 후 300년에는 50개의 데나리우스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주화로 식량을 파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물물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병사들은 금이나 물품으로 지급받지 않으면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화폐가 가치 없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관들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세 침략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국경은 여전히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 화폐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죽었을 때 제국도 함께 죽었습니다. 기원 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붕괴했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더 이상 군대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고 행정을 위한 자금을 댈 수 없었으며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무의미한 지경으로 같이 하락했고 그 화폐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패턴은 군사 확장, 지속 불가능한 지출,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경제 기능 상실, 그리고 붕괴였습니다. 로마가 이 패턴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제국이 이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1200년을 건너 뛰어봅시다. 1500년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제국은 막 황금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열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아즈텍 문명을 정복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영토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545년에 스페인 탐험가들은 현재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의 세로리코 산에서 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발견된 가장 거대한 은 매장지였습니다. 다음 한 세기 동안 포토시는 전 세계 은의 거의 절반을 생산할 것이며 그 양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은을 가득 실은 배들이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의 국고를 상상할 수 없는 부로 채웠습니다. 스페인은 이 은을 주화로 주조했습니다. 스페인 달러는 최초의 진정한 세계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었고 순수했으며 공급은 끝이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전성기 스페인 제국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대륙의 영토를 통제했습니다. 스페인 영토에는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똑같이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돈에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이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스페인이 유럽에 은을 쏟아붓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1500년에 하나의 은화였던 것이 1600년에는 10개의 주화가 되었습니다. 은의 순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너무 많이 수입하여 은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육성하지도 혁신을 이루지도 않았죠. 그저 식민지에서 부를 착취하여 전쟁, 궁전 건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사치품에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은은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로 다시 흘러나갔습니다. 스페인 자신은 생산하지 않는 물품들을 사기 위함이었죠. 1500년대 후반에 이르자 스페인의 왕들은 빚더미에 허덕였습니다. 1556년부터 1598년까지 통치한 펠리페 2세, 국왕은 부친 카를로스 5세로부터 무려 3600만 두카트의 엄청난 빚을 물려받았습니다. 펠리페는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렸고 오스만 제국에 맞서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군에 맞서 그리고 잉글랜드에 맞서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1557년 펠리페 2세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모든 채무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근대사에서 최초의 국가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1560년, 다시 1575년, 그리고 또다시 1596년에 채무 불이행을 반복했습니다. 40년 동안 4번의 채무 불이행이었죠.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매번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마다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대금업자들은 스페인에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했고 스페인 국채의 이자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은 함량을 줄인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은화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리동전을 도입했습니다. 아무도 이를 믿지 않았고 화폐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스페인은 종말을 향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식민지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이 1648년에 막을 내렸을 때 스페인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서명했고 이는 제국의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700년에 이르러 스페인 제국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세계의 부를 장악했던 나라는 스스로를 탕진하고 빚을 지어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패턴, 막대한 부의 유입, 정부의 과도한 지출, 무리한 차입, 통화 인플레이션, 반복되는 채무 불이행, 신뢰 상실, 그리고 붕괴. 스페인은 끝없는 자원조차도 재정적 방만 경영으로부터 제국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나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더 넓게 뻗어나갔으며 더 많은 부를 통제했던 제국입니다. 1922년 절정기에 대영 제국은 4억 5,800만 명의 인구를 다스렸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모든 시간대를 지배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여 영국의 통치 아래 어딘가는 항상 낮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바로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었습니다. 200년 이상 동안 파운드는 세계의 기축 통화였으며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근본 위제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닷과 같았습니다. 1파운드 스털링은 고정된 양의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뢰, 안정, 그리고 힘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신용으로 건설되며 신용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영국은 차입, 국채 발행,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한 빚, 식민지 운영, 인프라 건설, 행정을 통해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파운드가 가치를 유지하는 한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14년에 영국의 국가 부채는 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4년간의 전면전 끝에 이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5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것이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은 자국민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모든 이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또한 영국을 근본 위제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금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야 했고 그러면서 금 담보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파운드는 정부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증되지 않는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근본 위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1925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전전, 세란치엔, 환율로 영국을 다시 근본 위제에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파운드는 고평가되었고 영국 수출품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정부는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했고 이는 경제 성장을 억눌렀습니다. 1931년에는 영국이 근본 위제에서 영구히 다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파운드는 평가절하되었고 영국 화폐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제2차 세계 대전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1945년에는 영국의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270%에 달했습니다.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산시켰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944년 전쟁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중에 브레턴 우즈 회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는 세계 주요 기축 통화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대체되었고 미국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은 파운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빚은 있었지만 더 이상 화폐를 뒷받침할 금이나 경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느리고 굴욕적인 쇠퇴였습니다. 1947년 영국은 파운드를 다시 태환 가능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투매 사태가 발생하여 다시 통제 조치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기 전까지 이 실험은 6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49년 파운드는 30% 평가절하되었습니다. 1967년에도 다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매번의 평가절하는 저축을 파괴하고 신뢰를 짓밟았으며 영국이 더 이상 인류 강대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사이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인도는 1947년에 독립을 얻었고 이집트는 1956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사적 대응은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식민지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정복당해서가 아니라 영국이 더 이상 그들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영국은 실패한 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5%에 달했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애걸했습니다. 한때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는 이제 몰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은 불과 30해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군사적 패배가 아닌 통화 붕괴와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전쟁 부채, 통화 가치 하락, 기축 통화 지위 상실,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국의 붕괴. 영국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통화가 무너지면 한 세대 안에 몰락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제국이자 현재의 기축 통화인 미국, 그리고 로마, 스페인, 영국을 파멸시켰던 모든 경고등이 지금 붉게 깜빡이고 있습니다. 통화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이래로 세계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달러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러는 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했고 달러는 문자 그대로 금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와 영국처럼 미국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전 세계의 군사 기지들이 그 예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 정부들은 미국이 보유한 금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샤를 드골이 이끌던 프랑스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금은 포트녹스를 떠나고 있었고 미국의 허세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달러는 가치가 하락한 로마의 데나리우스나 1931년 이후의 파운드화처럼 오직 신뢰와 정부의 약속만으로 뒷받침되는 순수한 불환 화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1970년대에 수립된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달러로 가격 책정되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80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9천억 달러였습니다. 2000년에는 5조 6천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7조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45년 만에 무려 40배 증가한 것이며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로마가 데나리우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페인이 은을 전 세계에 쏟아부었듯이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008년 이래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조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이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19 기간 동안 그들은 2해 만에 4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을 통틀어 만들어진 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제국들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했고 우리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9%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식료품, 주거, 의료비로 실제로 지불하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처음에는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이러한 패턴은 항상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영국처럼 미국은 기축 통화 지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0% 이상이 달러로 보유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58%로 떨어졌으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BRICS 국가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새로운 회원국들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 통화로 거래하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파운드화의 몰락에 대비했던 것처럼 달러가 지배력을 잃을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로마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 즉 군사적 과도 확장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70여 개국에 걸쳐 800여 개의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8조 달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국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는 부채와 찍어낸 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치가 떨어진 주화로 군단병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듯이 스페인이 반복된 채무 불이행 후 군대에 자금을 댈 수 없었듯이 영국이 통화 붕괴 후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듯이 미국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패턴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한번 보고 나면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경제적으로 붕괴한 모든 제국은 동일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유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첫째 단계, 지배력. 제국이 정점에 달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통화 신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데나리우스를 가진 로마, 달러를 가진 스페인, 파운드화를 가진 영국, 그리고 달러를 가진 미국이 그랬습니다. 이 단계에서 통화는 실제적인 무언가로 뒷받침됩니다. 금, 은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쌓아온 신뢰로 말입니다. 제국은 무적처럼 보입니다. 둘째 단계, 과도한 확장. 제국은 역량을 넘어 확장합니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군사적 약속,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더 많은 약속을 합니다. 로마는 세 대륙에 걸쳐 확장했습니다. 스페인은 모든 대양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영국은 지구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대륙에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단계, 적자 지출. 제국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합니다. 처음에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리고 채권을 발행하며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적자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이 됩니다. 로마는 군단병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스페인은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성장기에도 매년 수조 달러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넷째 단계, 통화 가치 하락. 제국은 충분히 빌릴 수도, 충분히 세금을 거둘 수도 없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로마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였습니다. 스페인은 시장에 은을 쏟아부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습니다. 영국은 근본 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두 차례 평가 절하했습니다. 미국은 1971년에 근본 위제를 폐지한 이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 인플레이션. 동일한 양의 실물 상품에 더 많은 통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는 물가가 50배 상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전역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영국은 1970년대에 25%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째 단계, 신뢰, 상실. 국내 인구와 외국 국가들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데나리온 대신 금으로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스페인의 채권자들은 수차례의 채무 불이행 이후 더 이상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세계는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날 각국은 달러화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바로 붕괴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통화는 가치를 잃거나 지배력을 상실합니다. 제국은 군대를 유지할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통제력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은 변변찮은 신세가 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습니다. 영국은 수십 년 만에 제국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2000년에 걸쳐 7단계가 4번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제국들, 다른 대륙들, 다른 통화들이었지만 정확히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산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번영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패턴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5번째 단계에 있으며 6번째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3가지 가능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첫째, 통제된 쇠퇴입니다. 1945년 이후 영국은 제국과 기축통화 지위를 잃고 고통스러운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류 강대국으로 적응하며 느리고 굴욕적인 쇠퇴를 겪었지만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혼란스러운 붕괴입니다. 5세기 로마처럼 통화는 가치를 잃고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하며 제국은 분열됩니다. 뒤이어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완전한 시스템 붕괴를 의미합니다. 셋째, 재설정과 재편성입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수립되는데 아마도 다시 금으로 뒷받침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기축통화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통화, 바스켓, 디지털 통화 등이 그 예입니다. 오래된 시스템은 사라지지만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준의 부채로는 현재의 지출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채무 불이행, 인플레이션 또는 재조정뿐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달러 패권을 즉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이며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조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스페인, 영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지역 제국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이 붕괴했을 때 그것은 로마 제국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가 붕괴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중앙은행, 모든 무역협정, 모든 금융시장,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는 영향력과 혼란을 모두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패턴은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측 때문이 아니라 선례 때문입니다. 4개의 제국, 4번의 통화 붕괴, 4번의 동일한 흐름, 제국의 산수는 냉정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부정할 수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는 군단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데나리오는 죽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스페인은 세계를 은으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불을 파괴했고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영국은 2번의 세계 대전을 치르기 위해 빚을 졌습니다. 파운드화는 붕괴했고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끝없는 적자를 운영하면서도 자신들은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패턴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패턴은 경제적인 것이며 경제 법칙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절대적입니다. 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파괴하지 않고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4개의 제국, 4번의 붕괴, 4번의 동일한 패턴. 남은 유일한 질문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6번째 단계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미국 제국이 로마, 스페인, 영국처럼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패턴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합니다. 부채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합니다. 돈 찍어내기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흐름이 이전에 4개의 제국을 파멸시키는 것을 지켜본 역사는 그 결말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변수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뿐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패턴이 완성될 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패턴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